동생의 죽음이 남긴 흔적. 오늘은 조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제가 미리 글을 좀 적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동생의 죽음이 남긴 많은 흔적이고요. 지금 이 글은 브런치북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사랑하는 동생이 2021년 8월 22일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에 나가서 온갖 일을 하고 세상과 함께 싸운 동생입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저에게 용돈을 주고 조카들을 너무나 사랑한 제 동생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죽음은 저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했는데, 그동안 나에게 동생 어떤 존재였는가? 동생의 죽음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요. 형이라는 존재에서 이제는 철저히 혼자라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술만 마시면 엄마 찾아달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근데 이처럼 빨리 천국에 가게 되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최선을 다해 살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접하는 죽음이지만 동생의 뜻하지 않은 죽음은 형제 간의 우애 깊은 삶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고요. 그 동생에게 저는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동생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었고, 그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바랄 뿐입니다. 동생의 장례는 일산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동생의 유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저는 부모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여린 동생은 술만 마시면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찾아줄게라고 막연한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동생이 떠난 지금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엄마를 찾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부모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부모님을 뵙게 된다면 부모님이 안장된 곳에 꼭 인사를 나누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동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동생은 자식이 없어서 상주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재수 씨는 힘든 가운데 전문객을 맞이했고요. 동생의 빈자리를 우리는 함께 채우면서 그동안 5분 정도 나누고 장례식을 최대한 원만하게 치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동생은 17세에 사회에 나가서 27년지기의 어떤 그 장례 절차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17세에 사회에 나와서 삐끼, 불법 음란물 판매, 선언, 노가다 등 온갖 후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10명의 전국 곳곳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발인까지 함께 해주었고요. 동생의 절친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동안 동생이 헛되게 살린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뿌듯했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한 동생이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친구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형으로서 그동안 더 잘해주지 못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일을 하며 치열하게 산 세월을 생각하니 참 불쌍하다는 생각과 참 멋진 동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동생은 참 멋졌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잘 아끼고 유머가 있었고 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힘들 때 함께 아파해주고 기뻐해주고 지나칠 정도로 칭찬을 해주는 믿음직한 친구였다. 많은 일화 중에 가장 멋진 일은 보육원에서 함께 산 내 친구의 동생을 끔찍히 아껴준 것입니다. 동생은 보육원에서 함께 성장한 제 동기와 함께 사회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17세였는데 제 동기는 18세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친구를 지냈고요. 내 동기이지만 사회에 나가서 동생의 친구가 되어 함께 의지하면서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보육원에서 함께 산 제 동기가 제 동생의 형처럼 함께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내 동기는 가출을 자주 하고 공부를 싫어하는 비행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 동생과 함께 지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 동기와 동생은 함께 배를 타고 사회에 함께 의지하면서 살다가 제 동기는 30대 초반에 갑작스럽게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내 동기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장 습한 사람이 제 동생이었고, 내 동생은 고인의 죽음이 동생이 겪는 그 슬픔, 즉 제 동기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가 제 동생을 돌봐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 동기가 죽게 되어서 내 동기의 동생을 제 동생이 돌봐주게 된다는 것이죠. 동생이 돌봐준 그 후배는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제 동생에게 너무나 큰 빚을 졌다. 영정 앞에서 연신 울었고 미안하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친형을 잃고 또한 자신을 끔찍히 아껴준 내 동생의 죽음 앞에서 친형보다 더 절규하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2명의 형을 잃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나는 그의 형이 되어줄 것이고요. 보육원에서 만난 형제로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생은 나에게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다 큰 성인이지만 동생은 말 그대로 동생이며 나는 동생을 지켜야 하는 부모였습니다. 아무도 이해 못하는 상황이지요. 이 세상에 2 형제만 있는 것이 슬프고 암담하고 특별한 상황인데 동생이 먼저 천국에 간 이 상황이 너무나 암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 같습니다. 아무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왜 내게 닥쳤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저는 쓰러지기보다는 이러한 일로 인해 더 강해지고 누군가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동생은 앞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동생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한편으론 동생이 아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생을 생각하면 애처롭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시절 그토록 때리고 혼을 낸 탓에 성인이 되어 더 이상 뭐라고 혼내는 것이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 살아온 환경과 동생이 바닥에서 시작하여 치열하게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악착스럽게 산 환경은 너무나 다르지만 언제나 동생은 나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이런 것인가? 장례 기간 한염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반사적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슬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여움이 합쳐져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찾아와서 큰 위로를 주었고요. 특히 보육원 후배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며 동생과의 일화를 들려준 보육원 후배들이 동생을 잘 기억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동생을 좋아한 후배, 동생과 함께 가출한 후배, 동생과 함께 도둑질을 한 후배, 동생과 함께 매맞은 후배, 같은 중학교에 다닌 보육원 동생에게 만나는 것을 준 후배, 그들이 말해주는 동생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를 더 밝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생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감사했고 동생을 기억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보육원 선후배를 항상 가족이라 생각했던 보육원 가족 40여 명이 함께 슬퍼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례 때 찾아온 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동생이 평소에 나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형을 가장 존경했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동생의 휴대폰에 나의 이름은 이선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면 형이 선생님이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교사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동생이 살아온 경험과 동생이 학창시절에 꾸중을 많이 한 교사는 매우 대단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동생에게 형은 선생인데 너는 뭐냐? 라며 놀리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은 기분이 조금 나쁘게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례 기간 중 동생의 한 지인이 성만이 형이 형보다 더 착해요 라는 말을 듣자 저도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누군가 고인이 형을 최고로 존경한다고 했다더라고 얘기하자 그 친구가 성만이 형은 돈도 잘 빌려주고 우리를 참 아껴준 형이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성만이 형이 더 대단하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동생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동생의 인생,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지 고인이 된 다음에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장례 기간에 더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친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동생이 사회의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함께해준 친구들이 오늘따라 얼마나 고마운지 평생 갚아도 갚을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동생이 보육원 출신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면서도 서스럼 없이 다가와 친구가 되어준 그들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보육원 퇴소 후 나보다 훨씬 자주 동생을 만나 함께 놀아준 고마운 동생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내 평생 처음으로 가장 큰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혈육이라고 하는 동생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동생과 헤어지게 되었으니 내 자신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따지고 보니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장에 가 보았지만 정작 내 가족의 죽음은 처음 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조부상, 조모상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가까운 친척의 죽음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에 동생의 죽음이 더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혈육의 죽음을 한두 번은 접했을 텐데 저는 처음으로 접하는 거라 참 이상하기도 하고 그만큼 충격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조문은 온 누군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 떠나 어떡하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부재를 나보다 더 안쓰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에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자칫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 나의 친척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혼자가 아니고요. 그들의 여의치 않은 상황 탓에 저를 만나러 오지 못할 뿐 저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이 있기에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세 딸에게 삼촌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동생이 천국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들에게 언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스러웠습니다. 결국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자리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 아빠의 소리 없는 울음에 아이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삼촌은 애써 있게 대해주었습니다. 아이들도 무척 슬퍼했고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대학생 때 삼촌이 용돈을 줬기에 아빠가 지금의 교사가 되었고 우리는 참으로 의지했고 삼촌이 있었기에 지금의 너희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삼촌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 후 우리는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본 영화 같은 우리 형제의 이야기는 참으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형제의 지난 이야기를 다시 쓸 수는 없지만 두 형제의 따뜻한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장례를 통해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고 특히 형제를 잃은 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 주변에 형제를 잃은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오빠를 잃은 보육원 후배,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형을 잃은 보육원 후배, 그리고 사고로 형을 잃은 교회 집사님, 정말이지 세상에는 오빠나 누나, 동생과 일찍 헤어진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이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남편을 먼저 보는 이들도 있고 아내를 먼저 보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엔 무심코 가볍게 여기 그들의 죽음이 이제는 절대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의 동생의 보육원 원장님은 제 동생의 부고를 듣고 펑펑 우시면서 본인도 오빠 2명을 먼저 소청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하고 무능하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40대 초반이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된 보육원 후배가 있는데 그 보육원 후배가 제 동생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제 동생이 더 대견스럽고 멋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동생의 부고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와 장례 일을 밤새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그 후배는 1년 전 보육원의 다른 한 후배가 자살했을 때에도 그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은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배는 동생을 잃은 저에게 자신이 왜 장례식장에 참여해 고인을 추모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배는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친오빠를 잃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하늘나라에 간 오빠의 장례를 20대 초반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시절 아무것도 모를 때 장례를 치른 경험으로 장례일이 남의 일 같지 않고 특히 형제가 이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공감으로 자연스러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후배의 동생의 죽음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그 후배의 나이가 너무 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40대 중반에 죽게 된 내 동생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 친구들을 저는 20대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나랑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는데 동생은 사회에 나가 나이를 1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와 나이는 같지만 저를 형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동생이 나를 윗사람으로 대하는 만큼 나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교사인 내가 절대 알지 못하는 경험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과 보이지 않는 벽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이 남긴 흔적 2번째입니다. 난 동생처럼 살진 않아야지. 난 동생 친구들처럼 살지 않고 사회에서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생각하며 노력했다. 난 이미 사회에서 존경받는 훈장 수여자이지만 그들이 무척 자랑스럽다. 척박하고 환영한 사막 같은 환경에서 끈질긴 잡초처럼 서로 도우며 의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들이 존경스럽다.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장례식에서 한 보육원 후배가 형이 잘못했네요 라고 얘기했다. 동생의 죽음은 형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동생이 죽은 마당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나는 내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 말을 듣고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평범하게 동생을 잘 보살피지 못한 것과 형은 교사로서 무난하게 살면서 동생은 온갖 고생을 한 것을 비교한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동생의 죽음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나도 부인할 수 없다. 그 후배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한 것에 동의는 하지만 그렇다고 자책감에 빠져 있는 것은 동생이 원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동생은 나와는 27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나름대로 원하는 인생을 살았고 형의 인생을 존중해 주었다. 따라서 나의 잘못이 있지만 그 잘못이 나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관념적인 잘못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례를 치르고 나는 동생을 잃은 내 마음을 어떻게 스스로 할지 생각해 보았다. 동생을 잊고 사는 것과 우리 가족에게 집중하는 것과 내 학교 일에 집중하는 것 등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다. 기도도 해보고 스스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 매일 공책에 적어보기도 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첫째 딸의 외모였다. 우리 부부는 동생이 나와 닮지 않은 것을 궁금해하곤 했는데 우연히도 첫째 딸이 동생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왼쪽 허벅지에 있는 점의 위치도 같다는 것이다. 동생을 다시는 볼 수 없지만 첫째 딸의 외모에서 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행복하다. 동생의 죽음을 통해 나는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다. 부모 없이 힘들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 동생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이들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있다.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동생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함인 것 같다. 과연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 동생이 나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듯 앞으로도 난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장례를 통해 감사한 것이 너무 많다. 주변 지인들의 형제에 관심이 생겼다. 조의금을 보내준 보육원 후배에게 너는 형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혼자라고 했다. 그러다가 머뭇거리며 생각한 후에 다시 이복 동생이 있다고 했다. 엄마가 다른 동생. 하지만 연락을 안 하니 남이라고 한다. 애처롭다. 그는 혼자라 외롭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나는 동생이 있었기에 그동안 참으로 행복했다. 이 땅의 망자 중 무용고자가 많다. 특히 고아인 망자 중에 무용고자가 많기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그들이 외로이 생을 마감하게 된다. 동생이 무용고자가 아니라 다행이다. 2020년 8월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 라는 책을 출간했다. 제목에 고아라는 말을 쓰는 것이 다소 고민되고 불편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혼자라는 생각에 진정한 고아의 느낌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진짜 고아이다. 유일한 혈육이 없어진 진짜 고아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고아의 아픔을 알게 되었다. 고아라는 특별한 자격이 어떤 특별함이 되길 바라본다. 동생의 죽음을 가장 슬퍼한 분은 단연 우리가 선정한 보육원 원장님이다. 나는 지금도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분은 동생의 죽음 소식을 전화로 듣고 감정이 격해져 절규하듯이 우셨다. 혹시나 연로하신 그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원장님은 우리 형제를 무척 아끼셨다. 내가 교사가 되기까지 기도와 격려로 늘 도와주셨고 동생이 일찍이 형과 떨어져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다. 그렇기에 동생의 빈자리를 무척 고민해 주셨다. 물론 보육원 출신이 천국에 가는 일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번 상황만큼은 더 애달파해 주었다. 나 역시 그분께 동생의 부고를 알리면서 너무나 죄송했다. 어머님이 연로하시긴 하지만 2명의 오빠와 예전에 이별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무엇보다 형제의 이별에 대한 아픔을 알고 있다면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를 보고 얼마나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생각하라며 너는 더 큰 인물이 되고 큰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격려해 주었다.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접하게 되지만 그 시련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그것을 성장하는 계기로 삼느냐에 따라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즉, 보육원에서 성장한 환경을 이겨내고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아픔도 이겨내는 것은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함께 해준 동생에게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